유승민도 품고 이준석도 품고 당연하죠. 보수 참칭 패널도 품고. 그럼요. 이 문책조차도 안 한다면은 지금 30% 초반으로 떨어져서 20%대도 위험하다. 이게 25%까지 떨어지면요 국정운영 마비됩니다. 마비되죠. 국힘도. 국힘이 그러면 그렇게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못 치르죠. 이렇게 바뀌는데 민주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자기 성과와 자기 얼굴로 총선 치른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민주당이 바뀌든 말든 그냥 민주당 쪽 사람들 그냥 몇 명 더 조사하고 집어넣고 그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 공천하고 그러면 총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침 저희가 22대 총선 프로젝트로 전국 권역별 조사를 쭉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네. 그 조사에 따르면은 수도권은 지금 현재는 무조건 국힘이 참패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이 비우게 된다. 네. 사법 리스크를 갖다 극복하고 네. 부드러운 리더십,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으로 그걸 변화하게 된다면은 지금 국힘이 금방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고집스러운 어떤 국정 운영과 윤핵관 중심의 국힘 그리고 금핵관의 공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수도권은요 인물이 없잖아요. 네. 누가 말한 대로 안철수 의원이 오늘 미국 가기 전에 이야기했더라고요. 뭐냐 수도권에 국힘 쪽은 지난 지방선거 때 있는 자원은 맞아요. 단체장으로 타대버렸다. 그나마 맞아요.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아마 전직들은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전직 의원들이야 그거야 뭐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전직 의원들로 경쟁이 있는 의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그럼 외부에서 데리고 와요. 외부에서 능력 있고 경쟁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움직이겠냐고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걸 겁니다. 지금 국힘은. 내년 총선 끝나면은 이제 중반 넘어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려울 거다, 총선에. 네. 가반 정당 안 되면은 네. 바로 레임드 와요. 그렇죠. 검찰공화국이다 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 경계해야 될 세력이 검찰 세력이라 봐요. 아, 오히려 네. 친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역사에서 봤잖아요. 네.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게 예? 정권이 넘어갈 때 되면은 검사들이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권력한테 주잖아요. 거기서 또 뭐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잖아요. 이게 자기들은 다 지켜봤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누구도 그게 예외는 아니었다. 검찰이.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야말로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 제가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독대하고 싶다. 네. 그래서 만나면 제가 결단이 필요하다. 네. 이거는 지금까지 한 대로 180도 거꾸로 가라.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안 한다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존권 투쟁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면 못할 게 없어요. 다 해요. 근데 선거에서 총선에서 다수당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죽는다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인터뷰하니까 조원진 대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만약에 다수당이 안 됐을 때는 이 이혼 집중부제를 깨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국회가 국회 권력이 여전히 야당 쪽에 갔을 때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되는 거고. 네. 그랬을 때는 아까 제가 말한 여러 이 권력 기관에서 누수 현상과 이반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갖다 통제하기 어렵다. 그랬을 때 검찰권을 갖고 통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 거다. 아닐 거다라는 거를요?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지금 검찰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좀 그랬다고 보거든요. 네. 늘 그래 왔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그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이 흐르는 이 거대한 물줄기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걸 갖다 깨하지 않을까 이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윤 의원 50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요, 대표님. 2016년에 박근혜도 자기를 따르는 그냥 7, 80명의 친박 의원들만 있으면 나는 국정 운영해 나갈 수도 있고 나 타임에서도 정치적인 영향을 그래서 계속 물을 유지할 냈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냈지. 그 친윤 의원 50명 허황된 망상 아닐까요? 지금 한 20명 정도가 있잖아요. 윤핵관들이요? 예.
그러니까 30명 정도를 TK, PK에 박으면은 저는 뭐 가능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봐요. 강원도하고 충청하고 이게. 그 사람들부터 배신하지 않을까요? 아, 정치인들은 지금 현재 다 고리가 있죠. 고리가 있기 때문에 배신한 순간에 자기는 폭탄이죠. 아니 근데 솔직히 뭐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는 이제 윤석열한테 공천받을 일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더 하락을 하면 당에서부터 야 우리는 지방선거도 치르고 또 대선도 치러야 되는데 윤석열하고 같이 못 가. 거리두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선거공학적, 정치공학적인 구상이다. 네. 그거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길이죠. 우리가 조사 지금 한 결과로는 130대 160. 네. 야권이 160, 여권이 최대한 해서 현재는 130입니다. 비례까지 다 합치신 거예요? 다 합해가지고요, 이게. 이준석 대표는 뭐 100석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수도권이 121석인데, 이게서 반 정도가 돼야 가반을 넘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가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 몇 석밖에 안 되는데, 거기 60석을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은 전면적인 변화, 180도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째 사람이 중요하니까. 나는 이거 생존권 문제라고 봐요. 유승민도 품고 이준석도 품고 당연하죠. 보수 참칭 패널도 품고. 그럼요. 그래야지 그냥 얼마나 좋아요. 다 발로 뻥뻥 차버리고. 아니, 우리 장소영 같은 경우도 마포에 공천 시키고 막. 마포 안 해요? 안 가요? 아니, 정청래랑 갔어요? 아니 경기도 뭐 이런 데다가 내보내고 험지에 줘야 되는데요. 아니 처음 할 때는 험지에서 아니요, 저 정치 안 해요, 대표님. 근데 아니, 대표님 그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제3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제3신당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돼요. 지금 뭐 깃발든 사람이 금태섭 양양자, 그리고 뭐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 뭐 거의 이 정도 급인 것 같아요. 그냥 이들이 과연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또한 이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당선될 수 있을까? 아니면 비례정당 그걸 하나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내년에 배지 달려고 할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잃어보는데 제3지대, 제3은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직접 제가 보고 겪고 결과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제3지대, 제3신당이라는 부분들이 결이 좀 달라요, 서로. 맥시멈, 금태섭, 이현주. 예를 들면 진보정당이 이전에 국민참여당처럼 이게 천호선 이처럼 이렇게 리버럴 정당까지도 포괄한다면은 그 파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금태섭 전 의원은 뭐 양양자하고는 이야기 잘 통하고 뭐 함께 할 것이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양양자는 어디서 나왔냐? 바로 심평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윤석열 신당에서 나온 흐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 제가 처음부터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준비되어 온 사람들이 꾸려져 있을 거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양하게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 중에 한 것이 양양자 그거로 나타났다고 보고 그래서 이 신당은 저는 국힘하고 합쳐진다 봅니다. 합칠 수밖에 없어요. 양양자 신당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합류를 할까요, 근데? 그냥 혼자라도 되는 거죠. 그럼 뭐 합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합당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나중에는 보수대연합. 보수대연합일 때는 1인 정당도 다 보수대연합에 다 포함됩니다. 무슨 당이. 그 역사에서 우리 다 봐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수대연합으로서 이 국힘은 총선을 치료를 할 거다, 이거죠. 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은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도 품는다? 공천을 준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선 때 품었잖아요. 네. 왜냐? 안 품으면 지니까. 네. 이준석한테 수모를 당하면서도 지혜 주머니 갖고 거기에 가서 지하철역에 가서 저라고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안 되면 지니까. 이준석, 유승민 당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금태섭은 최대 30석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30석을 국민이 줄 거다는데 택도 소리인데 그렇죠. 제가 볼 때 한 석도 될까 말까요. 맞아요. 한 석이 얼마나 어려우면 3%를 넘어야 돼요. 네. 금태섭 의원이 어느 지역구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소리 뭐 하지만 10% 넘기 어려워요. 그럼요. 전국적으로는 1% 넘기 어려워요. 네. 이건 뭐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면은 금태섭, 유승민, 이준석이가 합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럼 이 당은 예를 들면 몇 석 얻을 것이냐. 제가 볼 때 5석 얻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 당이 자 10석을 받는 거죠. 선거연합으로. 예를 들면은 그럼 자기들도 총선 이후도 정체성을 갖고서 자기들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쨌든 선거연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 틀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서 그 여권 연합이니까 그거는 서로 이 약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자기들 가반 정당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야권을 민주당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이 선거 전략에는 이 지금 이제 유일한 카드인데 과연 그 이철규, 이 박성민, 이 강원도와 그 울산 선거를 치른 분들이 이런 다이내미카라는 구상을 갖다가 하고 이걸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러려면 일단 이준석, 유승민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감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네.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럼 그걸 중재할 사람이 필요해. 누구예요? 그건 누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존권 차원에서. 그래서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보수대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 일찍이 그 사람은 지난 그 전당대회 때도 안철수 필요하다. 우리가 중도표를 받으려면 안철수 죽이면 안 된다. 그럼요. 아니 홍준표 대표도 누가 알다시피 그 우파의 정통 보수 우파인데 이 사람도 이거 다 안아야 된다 하잖아요. 어? 그리고 그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태극기 아닙니까? 태극기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다 모아서 우리는 총선 치러야 된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1당 보수의 어떤 본류가 그 부분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도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그래 되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고집해봤자 바보 아닌 다음에 유한하다는 거. 권력은 유한하다. 이게 단임제잖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뭐 해봤자 세월 벌써 지금 이제 2년째 제가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화한다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대표님 국민의힘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고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진영을 딱 꾸려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지도부에 와서 민주당을 좀 바꿔서 사람들 공천시켜요. 누가 이길까요? 이 원사이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네. 다수당이 어디가 돼요? 원사이드 게임 끝나고 거기서 이제 여당은 정말 여권 프리미엄을 써야 돼요. 정책. 지난번 총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난번에 2020년 1월 달에 네. 그때 그 당을 자꾸 내가 미래통합당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근데 뒤집어지고 완전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왜냐? 국민재난지원금. 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여론이 진짜 비판 일색이었죠. 그걸 단방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엎었던 겁니다. 그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이 자영업자청의 여론조사를 딱 보면은 예. 그 선거 결과하고 일치합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봐요.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없었으면 네. 민심 안 돌았었고 맞아요. 민주당 못 이겼습니다. 네. 그게 여권 프리미엄입니다. 네. 이 정부가 지금부터 보수대연합이라는 큰 구도상 이걸 갖고 실제로 이기려면은 바로 그런 여권 프리미엄으로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야, 정말 한번 제대로 기회를 주자. 국회 권력을 주자. 이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돼요. 그거를. 지금 이번 잼버리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태원 참사처럼 안전 문제 그리고 경제도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필패죠. 그렇죠. 필패. 제가 180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이 정책 균형과 협치하고 뭐 이래라는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 국정에서. 갑자기 근데 어떻게 짠하고 유능함을 보여줘요? 지금까지 무능함을 보여줘요. 저는 보수에서 많아요. 네. 보수에서 유능한 인사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자기 사람들만 서서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손잡으려고 안 하잖아요, 윤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생존권 차원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생존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대표님하고 저랑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권을 갖고 내년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안 되면
나는 망했어, 나는 레임덕이야, 나는 이제 국정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 라는 거를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그래서 그걸 생존권이라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상민 장관만 바꿔도 큰 사인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가면서 잼블리 어쨌든 끝내고 제대로 조사해서 책임 있는 장관 해임해야 된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 해임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네. 야. 그냥 뭐 국정 전환을 위해서 뭐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게 입장인 것 같고요. 그냥 추석 이후에 국감 끝나고 나서 그때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뭐 저는 개각은 12월 달에 할 것 같아요. 12월 달? 12월 달에 예산 끝나고 할 것 같은데, 핀셋,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설화도 일으켰잖아요. 이게 위기 관리 능력을 뭐 보여줄.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면적스럽게 인사청문회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걸 고집스럽게 강행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이 문책조차도 안 한다면은 아마 저는 지금 30% 초반으로 떨어져서 20%대도 위험하다 봐요. 갤럽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20%대도 난 갈 수 있다 봐요. 이게 겨우겨우 지금 3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25%까지 떨어지면요, 국정운영 마비됩니다. 마비되죠. 이게 말을 안 듣죠, 이제 뭐. 네. 아니 거기 딱 드러나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때 사과하려고 사과했습니까? 이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광화문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체면 치레로 사과했다가 또 더 떨어지고 또 하니까 계속 했던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자존심이 윤석열 대통령 자존심보다 뭐 약합니까? 그렇죠. 더 세죠?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윤이 우리 정말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윤핵관 뒤로 좀 물리고 유승민이나 이준석 앞장 세우고 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면 협치하는 모습 보이고 좀 너그럽고 넉넉한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뭐 내년 선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이번 8월 달에 그 장성철의 직원직설은 김능구 대표님 모시고 전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내년 총선 때 양당이 우리 김능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존권을 갖고 변할지 안 할지 우리가 12월 달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